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한 챕터당 분량도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부터는 끊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 신들린 바이올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크리스틴 다에는 어떤 음모 때문에 지난번의 성공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유명한 갈라 공연 이후 취리 공작 부인의 저택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사적인 자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였다. 그녀는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도움을 약속했던 자선음악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더 이상 자신은 운명의 주인공이 아니며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샤니 백작이 동생을 위해서 리샤르에게 가급적 자신에 관해 좋게 이야기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백작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더는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혹자는 그녀의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이라고 했고, 혹자는 겸손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래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법이다. 나는 그녀의 행동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도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크리스틴 다에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페르시아인이 소장했던 크리스틴의 편지가 내 수중에 들어왔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그녀가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던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노래할 때 나 자신을 잊어요. 가엾은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그녀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샤니 백작의 동생인 샤니 자작은 그녀를 만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어느 날 아침 그녀에게서 온 답장을 읽고 절망하고 말았다. 자장님, 저는 제 스카프를 잡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소년을 잊지 않았어요. 신성한 임무를 가지고 페루로 떠나는 오늘 당신에게 꼭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당신을 무척 좋아했던 우리 아버지의 기일이에요. 아버지는 당신과 내가 어릴 때 뛰어놀던 길가에 있던 작은 성당의 묘지에 바이올린과 함께 묻히셨어요. 우리가 이별했던 그 길 말이에요. 샤니 자작은 서둘러 기차 시간을 확인하고 옷을 입었다. 형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하인에게 지시를 남긴 채 마차로 몽파르나스 역으로 갔다. 하지만 아침 기차는 방금 떠난 뒤였다. 그는 온종일 시름에 잠겨 있다가 저녁에 브루타뉴로 가는 급행열차에 앉아서야 기운을 되찾았다. 그는 크리스틴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향수 냄새를 맡으며 어린 시절을 추억했다. 지루한 밤은 크리스틴 다에로 시작해 크리스틴 다에로 끝나는 꿈을 꾸면서 지나갔다. 날이 밝아올 무렵 라니옹에서 내린 그는 서둘러 페루 기렉으로 가는
합승마차에 올랐다. 손님은 그 혼자였다. 그는 마부에게 물어 전날 파리지앵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 페루로 가서 석양이라는 이름의 여관에 묵었냐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그녀에게 가까워질수록 스웨덴 출신의 조그마한 여가수에 관한 추억을 기분 좋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 사람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도 대중에게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예전에 스웨덴 옵살라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장이 있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마을에는 어느 농부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농부는 주중에는 땅을 갈고 주말에는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농부에게는 어린 딸 크리스틴 다혜가 있었는데 그는 딸이 그를 깨우치기도 전에 악보 읽는 법을 가르쳤다.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마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훌륭한 음악가였다. 스칸디나비아에서 그만큼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명성은 널리 퍼져서 결혼식이나 축제에 늘상 초대를 받았다. 그의 아내는 크리스틴이 6살 때 세상을 떠났다. 아내가 죽은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딸과 음악뿐이었다. 그는 돈과 명예를 찾아 옵살라로 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가난뿐이었다. 결국 그는 마을로 돌아와 시장을 떠돌면서 스칸디나비아 음악을 연주했다. 어린 딸은 아버지 곁에 붙어서 연주를 듣거나 노래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림비 축제에서 발레리우스 교수가 부녀의 연주와 노래를 듣고는 그들을 예테보리로 데려갔다. 교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이고 딸도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다. 아이는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빠르게 발전했고 예쁜 외모와 매너,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순수함으로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발레리우스 교수 부부는 프랑스로 건너가면서 부녀도 함께 데려갔다. 교수 부인은 크리스틴을 딸처럼 대해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향수병으로 여위어만 갔다. 파리에서 그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바이올린을 놓지 않은 채 꿈속에서 살았다. 방에 틀어박혀 딸과 함께 조용히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가끔씩 교수 부인은 문에 귀를 대고 기울이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살며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도 스칸디나비아의 하늘이 그리워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여름이 되도록 기운을 차리지 못했다. 온 가족이 브루타뉴의 구석에 위치한 페루 기렉으로 휴양을 떠났는데 그곳의 바다는 스웨덴의 바다와 똑같은 색이었다.
이따금씩 그는 해변에 앉아 슬픈 곡을 연주했는데 바다도 음악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거친 포효를 멈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가 무척 간곡하게 말해서 발레리우스 부인도 그의 변덕스러운 생각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 후 그는 축제와 댄스 파티가 열리는 일주일의 순례제 기간 동안 바이올린을 들고 딸과 함께 축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연주에 찬사를 보냈다. 예전에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연주했던 시절처럼 두 사람은 여관의 침대를 사양하고 헛간의 집 위에 나란히 누웠다. 스웨덴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에도 그들은 이렇게 잠을 자곤 했다. 그들의 행색은 매우 초라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건네는 동전은 마다했다. 사람들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노래하는 어여쁜 딸을 데리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촌스런 바이올린쟁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그들을 따라다니며 연주를 듣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가정교사와 함께 외출 나온 한 소년이 순수하고 달콤한 소녀의 목소리에 이끌려 평소보다 오랫동안 산책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트레스트라우라고 불리는 만의 해변으로 갔다. 지금은 카지노 같은 것이 들어섰지만 당시에는 하늘과 바다, 넓게 펼쳐진 황금빛 해변이 있을 뿐이었다. 또 세찬 바람도 불었다. 그 바람에 크리스틴의 스카프가 바다로 날아갔다. 크리스틴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스카프는 이미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